시인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고은기 시인이신데요. 한양대학교 연구실에 제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삼국유사를 연구해온 학자로도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시인만세에 모셨으니까 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이신데요. 네.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그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양력을 쓸 때 늘 그 보성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원 고향은 그 보성 밑에 고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닷가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 쪽이 다 친가 외가 쪽이 다 고흥이고 지금도 거기 뭐 그 저 동네가 있고요. 선산도 거기가 있고. 고향이 거기 지금도 친척들도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만 이제 벌교에 나와서 살았어요. 네. 1960, 70년대까지 그 벌교라는 곳은 그 지역에서는 꽤 그 흥성한 시골 동네였어요. 시골 동네지만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때문에 벌교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타 지역 분들은 벌교가 어딘지 몰랐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의 뭐랄까요, 그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아마 이제 그래서 저희 그 선친도 그 벌교에 나와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벌교는 이제 보성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성을 제 고향 저 출신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제 출신지와 고향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 어린 시절을 이제 벌교에서 지냈으니까 저한테는 고향인 고흥보다도 아무래도 벌교 보성이 더 그렇죠. 친근하죠. 어린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내셨으니까. 더욱이 이제 벌교라는 곳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설에서도 많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좀 풍파 센 동네이죠. 흔히 이제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나온 게 뭐 그 연원을 따져 보면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한 분 거기 계셔서 그분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일본 순사를 때려 누이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건지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 벌교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동네로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면서 그 자연스럽게 좀 드센 동네가 되다 보니까 그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지역의 유통 중심지라고 하는 뭔가 흥성한 분위기 같은 게 특히 벌교 장날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 어린 시절에도 벌교장이 열리는 날은 그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 벌교 읍내에 있었는데 다니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럴 정도로 흥성한 그런 동네여서 그런 흥성한 분위기가 어린 저한테도 굉장히 뭐랄까요? 활기차게 느껴졌던 그런 지역이죠. 지금도 그 아주 가끔 벌교를 가볼 때가 있는데 동네의 모양은 옛날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한 4, 50년이 흘렀는데도 그런데 그 흥성했던 그 분위기 그거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요즘 뭐 지역 사회가 다 그렇죠. 근데 벌교는 특히 더
그런 그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안타깝긴 하죠. 아, 그러네요. 특별히 뭐 잘하셨던 건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 별로 저는 뭐 잘하는 거 없었어요.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 정도야. 뭐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네.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곧잘 공부를 하니까 네.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냈죠. 네, 네. 유학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그 식구들이 다 그 이사를 왔죠. 아, 같이 다. 그래서 서울 와서 중학교를 다녀보니까 네. 아이고 뭐 시골에서 공부 좀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긴 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네. 이제 그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는 읍내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꽤 멀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읍내 윗장터, 아랫장터를 지나서 그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꽤 거기가 많이 이제 걸어가셨겠네요. 이른바 그러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를 네. 본정통이라고 불렀던 그 읍내 중심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온갖 가게, 극장, 의 그 간판들이 쭉 있는데 더 시골에서만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네. 그 길을 다니다 보니 얼마나 신기했는지. 굉장히 번화한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그 간판들을 다 외웠어요. 아,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다 썼어요. 네. 그리고 그걸 그 한글로 돼 있었나요?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나름 간판들이 울긋불긋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모양을 막 흉내내가면서 그래서 한글을 빨리 뗐죠. 네. 간판 가지고 공부하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보내시고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니셨겠네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저에게는 결정적인 문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두 가지였어요.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촌놈이라는 게 너무 역력하고 그래서 정말 절망했죠. 난 뭘 하면서 살까? 이렇게 큰 도시에 또 아주 빠릿빠릿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 경쟁이랄까요? 이런 속에서 내가 뭘 해서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갖게 하고 뭔가를 쓰게 만들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보셨죠. 담임 선생님께서. 예,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본인은 문단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 아주 훌륭한 평론가가 되셨을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그 선생님이 뭐랄까 저의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이 쓴 글을 보면서 이 글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그 정희성 시인을 만나게 됐어요. 정희성 시인이 이제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셨죠. 그 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정희성 선생님은 이제 그 무렵에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에 점은강의 사벌식고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그 시집으로 뭐 이미 그때 문단에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시인이 되셨잖아요. 바로 그 시집을 낼 때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시 한 편 한 편에서 주는 울림 또 그 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건방진 얘기지만 이렇게 그 정희성 시인의 시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무렵에 썼던 시들은 특히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 네. 또 그런 어떤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노래하셨잖아요. 좀 제가 건방진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시라면 나도 쓰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방짐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굉장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감수성도 발달해 있고 그런 선생님께서 쓰신 시를 네. 그 나이에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시다. 네. 나도 이렇게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쓰겠다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이제 그만큼 깊이와 바뀌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네. 그 속이 와 닿았기 때문에 네. 이거라면 나도 쓰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나도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존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그냥 쓰면 되는구나. 네. 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엄청난 기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네. 또 그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들었던 천재적 감수성을 가진 시인들 때문에 감히 시인이 된다는 건 뭐 이런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나를 가르치는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런 네. 시인이고 또 그런 시를 쓰시고 있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그걸로 내가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뭔가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방향 같은 게 정해지고 그래서 대학을 국문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셨네요. 예. 참 신기해요. 그 시인은 하늘이 주신다. 저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옆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예. 깨달음을 얻고 또 시를 쓰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분을 만나신 건지 모르겠어요. 큰 행복이었죠. 네. 행운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83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학 졸업, 대학에 입학하고, 네. 제가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다녔는데, 여기가 모교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생각했던 거는, 네. 사실은 박목월 선생님의 영향이었어요. 네. 박목월 선생님이 이 한양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셨으니까. 네. 그러나 제가 입학했을 때는 벌써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선생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양대 국문과를 생각했던 거는 어쨌건 그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정말 그랬어요. 보니까 많은 선배들이 그 박목월 선생의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선생님이 안 계셔도 알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시인만세도 한번 나오신 걸로 아는데 박상천 시인이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제가 학부생일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등단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쭉 계시는데 참 좋았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시를 쓰고 그때 또 마침 이제 박목월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가 비니까 박목월 선생의 이제 첫 제자 그 한양대학교에서 첫 제자였던 이승훈 시인이 그 교수로 오셨어요. 제가 1학년 때.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부임한 이승훈 선생의 제가 첫 제자인 셈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선생님만한 시를 못 써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근데 따져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3학년이 됐는데 봄에 그 대학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문학상에 응모를 했는데 네. 이승훈 선생님이 물론 심사위원이셨고요. 네. 그 시를 뽑아주셨어요. 아,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저한테 그 이런 시 몇 편만 더 써서 가을에 네. 어디 저 잡지에다가 내가 등단을 시키마 그랬어요. 네. 네, 그 말이 저는 네.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엄청 잘 쓰셨나 봐요. 그때 당선된 시가. 그게 마음에 드셨던가 봐요. 네. 근데 저는 이승훈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네. 훌륭한 시인이자 또 비평가였고 네. 교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네. 제자들에게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승훈 시인은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정말 감각적인 시인이신데 저도 그런 게 따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 때 그 정희성 선생의 영향을 받았고 네. 그런 분위기로 시를 쓰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 이승훈 선생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비슷한 시를 한번 써갔더니 네. 너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좀 섭섭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자격이 없다는 건가?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너 스타일은 이게 아니다라는 그쵸. 거였던 거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선생님 흉내 내려는 생각을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봄에 그 쓴 시를 보시고선 뭐 이런 스타일의 시를 좀 더 써서 네. 그러면 등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네. 그 밀물드는 가을 저녁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였는데 그게 됐길래 봄에 썼던 시하고 합치고 해가지고 선생님께 갖다 드릴까 하다가 네. 시험 삼아 네. 신춘문예를 한번 내봤죠. 가을에 이제. 그런데 되셨나요? 근데 그게 그냥 돼버렸어요. 동아일보. 예. 그때 신춘문예는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뭐 지금도 그 신춘문예 응모자 숫자를 네. 보면 엄청난데 그쵸.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무렵에 동아일보가 네. 시나 소설에서 참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시로만 치면은 이제 제 위로 그 당선됐던 분들이 남진우 시인이라든지 네. 네. 하재봉 시인이라든지 하재봉 시인도 예. 그때 당시에 예. 나오셨네요. 저보다 1년인가 2년 위고 아, 또 그러고 이제 저 다음 해에 안도현 오. 또 그 다음 해에 기형도 유명한 사람 다. 예, 그래서 한 10여 년 사이에 아, 동아일보 출신들이 참 그 다음에 활동들을 많이 했죠. 다 그쪽 계통이셨네요. 동아일보. 근데 그때 그 한 10여 년간을 네. 돌아가신 김규동 선생님하고 네. 또 문학평론 하시는 김우창 선생님 두 분이 오랫동안 심사를 하셨거든요. 아, 뭔가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분의 그런 것 같으네요. 그 눈에 들어온 네. 사람들에 대해 네. 소설도 그때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죠.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네. 저랑 같은 해에 그 동아일보 중편 소설에 그 입상하신 분이 이창동 감독이세요. 네. 저랑 같이 앉아서 시상식 때 지금도 친하세요? 친분이 있으세요? 뭐 자주는 못 뵙지만 네. 뭐 지금은 뭐 워낙 유명한 영화 감독이 네, 되셔가지고 네, 네. 자주는 못 뵙지만은 가끔 이제 문단 행사나 이럴 때 뵙게 되면 반갑죠. 지금도. 아, 정말 멋진 분들이 옆에 다 계시네요. 그때가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네. 제가 그때 22살 때였는데 아, 정말 어릴 때였네요. 예, 나름 저로서는 복 받고 등단을 그러게요.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복 받고 등단을 해서 그랬는지 네. 그게 소중한 걸 잘 몰랐어요. 아, 너무 어려서 예, 그랬나 봐요. 철없었죠.
네, 그 시집을 7권 내신 걸로 저는 아는데 책이 예, 여기 제가 8권이네요. 정상적인 시집으로는 6권을 냈고요. 네네. 아, 6권을 6권. 냈고, 이게 첫 시집이죠. 예, 밀물드는 가을 저녁 저녁 무렵. 예. 첫 시집입니다. 이게 이제 첫 시집인데 네. 그 시집을 내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네. 그냥 제가 기념으로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집을 하나 냈었죠. 이 사실은 그 윤동주를 흉내낸 거였어요. 아, 네네. 윤동주 시인이 네. 졸업할 때 그 시집을 내고 싶었다가 못 내고 네네. 결국 그랬죠. 네. 젊은 나이에 옥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나도 혹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시집을 내자. 그래서 제가 자비를 네. 들여서 네. 냈던 게 이제 이 시집인데 이 표지도 얼마나 촌스러운지. 근데 옛날 생각나고 좋아요. 이렇게 원고지잖아요, 이게. 원고지 모양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네. 이 시집을 낼 때에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시집에 있었던 시들을 거의 다 여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네네. 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게 첫 네. 시집으로 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규 시집으로는 제가 그 후로 이제 여기를 첫 번째 시집으로 해서 네. 6권을 냈고 네. 두 번째가 섬광그늘. 섬광그늘이라는 맞죠? 시집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이 거리의 문법을 네. 모른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 네. 이런 시집을 이렇게 냈고요. 내시고. 그리고 이제 구름의 이동 속도. 구름의 이동 속도. 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낸 게 어쩌다 침착하게 예쁜 한국어. 아, 이게 최근에 낸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최근 시집입니다. 19년인가요, 그러면? 이게 17 2017년인가 년. 그렇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선집을 선집을 네. 내자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른바 육필 시선집이라고 하는 게 기획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해서 너무 좋으네요. 예. 육필 이렇게 시집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쪽은 네. 그 직접 쓰신 쓴 거고, 거고 한쪽은 이제 오른쪽은 인쇄된 거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시집 시리즈가 그래도 한 2, 30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또 네. 그 선집으로 네. 최근에 이제 하나 더 낸 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더 네. 있으세요? 시사집이라고 하시나요? 사진하고 시하고 같이 들어간 거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요. 네. 저와 동명이인의 시인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예.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교수님 시인 예. 것처럼 딱 올라와 예. 있던데요. 그 아마도 누군가가 헛갈려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여기서 그럼 확실하게 한 20여 년 전에 알았어요. 네. 예. 그런데 네. 그분도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이게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그분이 네. 예, 그 사진과 함께 그 시집을 냈는데 네, 네, 아주 네.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게 이제 꽤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네. 저도 뭐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시로서는 그분보다는 더 해서 그랬는지 제가 낸 것처럼 그렇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어디선가 양념까지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냐면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다가 네. 더군다나 같은 시를 쓰는 시인이 동명이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건 그 그림 시와 사진과 함께 냈던 네네. 최근에 나온 그 시집은 네. 제주도에 사시는 고은기 시인이라는 분이 낸 겁니다. 우리 한양대에 계시는 고은기 교수님의 시집이 아닙니다. 시사집. 예. 잘 밝히셨네요. 네. 네. 그러시네요. 교수님 시집 한 권만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를 쓰셨는지. 예. 네.
글쎄요, 의미 지금 있는 시집을 하나 고르셔서. 뭐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 마음이 가시는 시집을. 글쎄요, 뭐 지금 이게 이제 네. 제가 2012년에 냈으니까 벌써 한 10년이 가까워 그러네요. 오는데요. 네.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시집인데 문해중앙에서 네. 냈던 시집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를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모셨던 선생님이 정현종 선생님이세요. 시인이세요. 네. 네. 근데 그 정현종 시인의 시집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정현종 시인이 당신 시집의 제목을 붙이는 게 특이했어요. 네. 보통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시 가운데 어느 제목 하나 대표적인 시를 네, 네, 네. 보통 시집 제목으로 많이 하죠. 네. 아니면 이제 시 구절에서 이제 따와 가지고 네. 한다든지. 그런데 정현종 시인은 당신은 앞에 시집의 시 가운데 하나를 시집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지는 몰랐는데요. 예. 저도 정현정 씨 네. 시를 좋아해서 예. 많이 읽었는데 예. 나중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네. 보시면 나는 별 아저씨 그러면 그 네네. 앞에 있었던 시예요. 그러네요. 또 뭐 그 한 꽃송이 그럼 또 네. 앞에 있었던 시에서 따와요. 그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네. 이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시집 제목을 정했던 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시는 이 앞에 냈던 네, 네.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라고 네. 하는 이 시집 속에 있는 시의 제목이에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걸 따왔는데 네. 왜 이제 이 그 두 시집이 제가 더 그 마음에 더 남아 있느냐면 네. 제가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네, 네. 일본 유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처음에 한 3년 네. 간 유학을 하는데 참 힘들었죠. 가족들 다 두고 혼자 가서 네. 그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때 참 시를 많이 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근데 이제 그때 썼던 시들이 이제 주로 이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라는 네. 이 시집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시도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제 이름이 고운기의 운이 그 구름 문자예요. 네. 한자로. 네. 사실 그 일반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잘 쓰지 않는 거거든요. 구름 문자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더러 스님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해놓고 네. 그래 스님처럼 사는 것도 좋지 그런 생각에 이 제목의 구름의 이동 속도의 구름이 사실은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걸로 썼는데 그게 특히 그 일본에서 유학하던 3년 동안 저 혼자 있으면서 특히 더 그런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시 속에 많이 표현을 했죠.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시집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집까지 일관되게 그 일본 체험의 시들이 이거 예. 나는 이 거리의 문법을 문법을 모른다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연구 분야는 또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여가지고 그다지 열심히 시를 쓴 편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열심히 썼다고 한다면 그 일본 체류 3년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들이 저는 마음에 그렇게 많이 남죠. 그러시네요. 네. 그 교수님 시 한 편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뽑아서 아무거나 해도 좋을까요? 네. 나는 이 거리의 문법을 모른다라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쿄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제목이 이해가 가요.
거기에 이제 이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시도 있습니다. 네. 조금 긴데요. 제가 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의 이동 속도. 늙으신 어머니 두고 멀리 떠나왔다. 소록소록 봄비가 귀에 젖는 밤. 기숙사 가까이 대학병원 쪽으로 구급차 달리는 소리 어지럽다. 여기서 서울만큼 떨어진 어머니는 홋카이도 지진 소식에도 마음 졸이신다지만 콩자반 아직 남았어요. 눈물이 나고 멸치 볶은 것도 맛있네요. 눈물이 나고 살아온 날 이제 한번 돌아볼 만한 때이려니 살 한 점 찌우지 못한 몸이다. 움직일 때는 기준이 있는 법. 나는 내 가벼운 몸만큼이나 가볍게 날고 싶었나. 중국에서 온 유 선생. 당신 이름에 구름 문자가 있어서. 그러고 입을 다문다. 게다가 높을 곳까지 그의 다음 말을 속으로 이어준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배들이 자주 무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면 방 안까지 스며드는 묻지 말자 습기 찬 낯선 손님들의 이름. 턱을 괴고 무추름이 창문 저 깊이 쳐들어오는 흰머리가 검은 세월을 밀어내는 익숙한 광경처럼 오래전 내 어머니가 나와 함께 누벼진다. 먼 마을에 와서 살아보니 구름도 흘러가는 속도가 달랐다. 예, 그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든가 정말 예. 그리움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데요. 예. 울컥했어요, 아유, 교수님. 교수님 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심전력해서 시를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멋쩍어요. 저는 그냥 써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시는. 네. 그래서 등단도 했고 늘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네. 전심전력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뭔가 좋은 걸 건질까 말까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다 오면 쓰고 말면 안 쓰고 이렇게 했더니 네.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가 나한테 뭘까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네. 열심히 안 써봐가지고. 대신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네. 전심전력해서 쓰지 않으면 못 쓴다. 그 제 경험에 나서 네. 나온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시를 쓰실지 궁금한데요. 예, 그거 하나는 좀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박상천 선생님 이 시인 만세를 제가 보다가 공감을 했는데 네. 대학에 있으면서 또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 멀어졌다고 네.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서 이제 곧 시가 써질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물이 아직 안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년이 한 5, 6년 남았는데 저는 지금부터 물을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찌감치.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공부는 이제 대충 네. 접고 일찍 저는 그냥 전향을 하기로. 우리 박상천 선생님은 끝까지 네. 전향을 안 하시고 끝까지 네. 하시다가 지금 물이 안 빠져서 고생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부터 빼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전심전력을 해서 시를 쓰되 네. 그렇게 심각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또 교훈적인 시랄지 네. 또는 깨달음을 네. 쓰는 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그건 제외하고. 예. 네. 재미있는 거 쓰고 싶어요. 네. 그것이
그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 됐건 네.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 됐건 그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를 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것들 그거는 화가가 네. 또는 작곡가가 그림이나 음악을 유희하듯이 재밌게 만들어내는 분들을 저는 더 좋아하고 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읽는 분들이 참 재밌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런 쪽을 자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